네, 안녕하세요. 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그 발표자밖에 없어 마스크를 좀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메이저 수학학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어제 그저께 이어서 오늘은 그 최상위권의 비밀, 그 이제 그 메타인지에 관한 얘기랑 이제 그 저희 학원 이제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저희 이제 김용호 부원장님이 해주실 거고, 이제 후에 제가 그 뒤에 이제 올해 이제 그 중등 시험에 바뀐 트렌드, 이제 중간고사가 좀 없어지는 측면과 그런 것을 이제 대비하기 위한 수행평가 모의고사 랑 이제 월간 보고서라는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관리 시스템 추가한 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나중에 끝나기 전에 잠시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이제 학원 시스템 설명 앞서서 이제 메타인지 얘기를 이제 아마 김용호 부원장님이 드릴 건데, 뭐 아주 정확한 뭐 학문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이제 메타인지에 관련된 건 그런 거죠. 본인이 스스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아는,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럼 그 모르는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에 이제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저희 그 생각하는 제가 기출 시험 보는 테스트 아니면 여러 가지 테스트가 그것에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테스트를 볼 때 만약에 시간을 오버해서, 원래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가 뭐 한 45분, 이제 OMR 카드 작성 안 하면 한 40분 동안에 봐야 되는데, 중등 같은 경우는, 고등은 이제 45분 정도 봐야 되는데, 시간을 안에 넘어서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칼같이 끊어서 본인이 시간 안에는 몇 개를 맞았고 몇 개를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본인이 시간을 오버해서 풀었기 때문에 내가 실제 시험장에 가면 더 못 풀 것이라는 걸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거랑, 내가 실제 시험장과 똑같이 시간을 딱 끊어서 풀었을 때 나는 몇 점이다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어쨌든 뭐 모르는 문제가 있던, 시간이 오래 걸리던, 이제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복습을 한다던가 뭐 재시험을 본다던가 옆에서 이제 그 북돋아 주는서 그걸 극복하게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실제 학교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메타인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아마 이제 김영호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마이크를 넘겨서 그 윤영호 원장님이 최상위권에 대한 비밀 설명회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부원장 김용호입니다. 제 앞에 홍인철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오늘은 최상위권, 과연 그들은 무슨 차이 때문에 최상위권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원장님 나가셔서 마스크 벗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알아볼 순서는 최상위권과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는 순서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위권과 상위권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상중하로 좀 분리를 했을 때, 최상위권은 되게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되게 큰 벽이 있다라고 되게 많이 느끼죠. 학생들도 되게 많이 느끼고, 다음에 어머님들도 느끼고, 다음에 학교 선생님, 다음에 학원 강사들도 이런 되게 벽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어떤 차이 때문에 좀 이런 게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최상위권은 과연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면은, 우리의 아이는 딱 중위권만큼만 공부해요. 우리 애는 딱 상위권만큼만 공부해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죠. 최상위권은 정말 열심히 공부 되게 많이 해요. 그에 비해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들은 덜 열심히 공부하죠. 이게 원인과 결과를 조금 바꿔서 보는 것처럼 보면은, 하위권만큼만 공부하니까 하위권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위권이 될 정도만 공부를 해서 중위권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위권이 될 만큼 또는 최상위권이 될 만큼 공부를 하면 그만큼의 성적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3배 정도 열심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되게 웃기죠. 최상위권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성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보다 더 많이 공부해요. 되게 신기한 일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만약에 컴퓨터나 뭐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위권은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고, 최상위권은 그래 난 뭐 쟤보다 더 잘하니까 조금 덜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그 반대죠.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최상위권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가, 이거를 좀 잘 관찰을 해보고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발표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거나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기에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자신감과 자존감은 하위권은 갖지 않고 있죠.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길까라는 걸 한번 보시면은, 당연히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한 성취가 있어야 돼요. 이 성취가 가장 극명하게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은 학교 점수, 그 다음에 학교 등급, 학교 등수죠. 내가 1등급이 나오면 내가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1등급이 나왔어 이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정말 했는데 1등급이 안 나오거나 뭐 한 4등급, 5등급이 나오면 당연히 자신감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하긴 하죠. 최상위권이 되려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필요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려면 등급이 잘 나와야 되고, 이게 뭔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순서처럼 되게 어렵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취 1등급 1등 말고 다른 자신감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는 좀 더 생각을 좀 더 해야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해온 거에 대한 계속 보상을 좀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을 받는데 되게 좋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칭찬이에요. 학교 선생님도 칭찬을 하고 학원 선생님도 칭찬을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부모님도 나에게 칭찬을 하면 학생은 되게 자존감이 많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면은 내가 공부를 했는데 등수가 안 나오더라도 괜찮아, 나는 왜 안 나왔는지를 알고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칭찬을 받을 일이 되게 없죠. 학교에서 당연히 칭찬 못 받겠죠. 학교에서 하위권을 칭찬해 준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사실 찾기 되게 어려워요. 게다가 학원에서도 어렵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위권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되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서 칭찬을 하거든요. 게다가 어머님, 집에서 또는 아버님께 칭찬받기 정말 어려워요. 하위권 학생들은. 그러니까 자존감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최상위권 학생들도 매번 100점을 맞거나 매번 1등급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1등급에서 좀 삐끗할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간혹가다 뭐 2등급 조금 더 많이 틀리면 3등급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최상위권이라고 항상 1등급만 유지하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그런 슬럼프나 내가 조금 시험이 삐끗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라는 걸 보면은, 내가 성적이 안 나온 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럼 내가 다음번에 이것을 보완하면 되겠다, 그럼 나는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는 최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같은 학생도 지금은 내가 비록 점수가 60점이지만 이만큼 공부했더니 60점이 나왔어. 지금 공부 방법으로 난 되게 더 열심히 하고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면 난 될 것 같아. 나는 점수가 분명히 오를 거야. 나는 1등급, 2등급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되게 믿어요. 그에 비해서 상위권과 중위권 또는 하위권은 해도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해도 안 될 것 같다, 나는 공부해도 상위권에서 멈출 것 같아,
나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해도 중위권까지 가기 어려울 것 같아.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학생들 말은 선생님 저도 1등급 하고 싶어요. 저도 1등급 또는 2등급 상위권까지라도 되게 올라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번 진지하게 학생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앞에 딱 서서 너 정말 진심으로 네가 1등급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하고 싶어 하는 거랑 본인이 해서 되겠다, 해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되게 다르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은 되게 자신감이 되게 많이 없어 해요. 그에 비해서 최상위권들은 그럼요 당연하죠. 저 1등급 충분히 가능해요. 또는 간혹 가다가 막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이런 거 되게 많죠. 전교에서 뭐 한 꼴등, 뭐 한 엄청 하위권, 최하위권 이렇다가 갑자기 뭐 1등급 또는 뭐 서울대까지 갔다. 이런 기사들도 되게 가끔 보시죠. 그렇게 좀 되게 특이한 친구들, 정말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친구들 같은 학생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저는 지금 7등급이지만 저는 1등급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근거에 있는 논리에 찬 확신을 갖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되게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이유,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대부분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고 학원에서도 테스트들을 되게 많이 보죠. 테스트들을 우리가 틀린 점수가 있죠. 보통 뭐 100점 만점에 대부분 테스트를 볼 텐데 그 중에서 뭐 70점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한 30점 정도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학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30점 왜 틀렸어? 라고 물어보고 또 한번 너는 그러면 70점을 어떻게 공부해서 70점이 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냥 공부해서 70점 맞은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모르고 실수해서 그냥 30점 더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가능성이 되게 있거나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저는 이만큼 이런 시력 시간을 투자해서 70점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30점을 더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제가 채우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얼핏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믿는 거랑 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메타인지에 있어요. 이제 메타인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 뭐 한 2, 3년 동안에 되게 핫하게 이름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렵게 많이 다가오는데 되게 쉽게 생각을 하면 나를 바라보는 나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에 관한 인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쉽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1 더하기 4는 몇이죠? 그쵸? 5 맞아요. 지금 5라고 대답을 하셨을 텐데 그 5라고 대답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맞아? 라고 한 번 더 되묻는 과정, 이런 것을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학 공부가 그냥 막연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나의 뇌가 있고 나의 머리가 있고 거기서 한 차원 더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한 번 더 이렇게 되묻는 거죠.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끝까지 다 가고 나서 이 방법이 아니네,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나를 한 번 더 컨트롤하는 거예요. 너 그 방법으로 정말 문제 푸는 게 맞아? 이렇게 나는 내 생각이 제대로 되었는지,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과정이 정말 제대로 인지하는 게 맞는지, 정확한 방법인지 아닌 방법인지, 이걸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을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EBS에서 이제 실험한 데이터인데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학업 성취도, 즉 이제 뭐 최상위권을 가르는 정도가 되겠죠. 최상위권을 가르는 학업 성취도와 기억력의 상관관계를 실험을 한번 해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능 상위 0.1% 엄청 최상위권이죠. 이런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간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보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25개의 영어 단어를 한 3초 동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3초씩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이 다음에 3분 동안에 네가 생각나는 단어 한번 다 적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이제 대부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많이 예상을 하시냐면, 당연히 여기 수능 상위 0.1% 학생인데 일반 학생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았을까요? 한 2배 정도 더 맞췄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것 같았어요. 또는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0% 정도는 잘할 것 같다. 그쵸,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평균 8개래요. 되게 적죠. 25개를 줬는데 8개밖에 기억을 못해요. 물론 되게 짧게 3초씩 밖에 안 주기는 했지만 둘 다 8개 내외래요. 그것도 상위 0.1% 학생도 그렇고 일반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 단기적인 기억력을 지금 실험의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긴 하지만, 단기적인 기억력이 사실 상위 0.1% 학생들하고 그렇게 일반 학생들하고 차이가 있지는 않다라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보면은 이런 질문을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방금 본 시험 몇 점일 것 같아? 25개 중에 네가 몇 개나 알고 기억을 해서 적었을 것 같아? 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되게 엄청난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돼요. 우리가 대부분 0.1% 안에 들어가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본인이 실제로 받은 점수와 내가 예상하는 점수와 되게 그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해요. 1개, 2개 정도 많아야. 근데 이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한 8개 정도 맞춰놓고 저는 한 절반 정도 맞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저는 한 20개 정도는 맞춘 것 같은데요. 또는 어떤 학생들은 적기는 했는데 막 다 틀려서 1, 2개 정도밖에 못 맞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과연 왜 내가 예상하는 점수와 실제 점수와의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대부분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이거를 모르면 아는 것이 없으면 모르는 것도 없어요. 대부분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할 때 공부를 이제 시작하고 나면 자신감이 되게 많아지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바로바로 하나하나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되게 넘치고 난 모르는 거 없어, 난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단계에 이르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는 게 점점 쌓이면서 이건 되게 어렵네 라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실력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거를 알고 이것을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부터 그 다음 이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이 없으면 모르는 것도 없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일청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를 되게 극명하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테스트예요. 또 하나 어떤 실험 결과가 있냐면은, 여기도 이제 EBS에서 똑같이 실험을 한 건데 공부 방법을 2가지로 했대요. 첫 번째 방법은 똑같이 단어를 외우는데 내가 한번 3초씩 다 이렇게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에게 물어봐요. 넌 이제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할 건데, 하나는 한 번 더 전체를 3초마다 다 똑같이 한 번 더 재반복해서 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셀프 테스트를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당연히 저 한 번 더 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점수가 높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 라고 또 대답을 해요. 근데 실제 실험 결과를 많이 보면은
셀프 테스트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점수가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셀프 테스트를 보면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자기도 무의식 속에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단어는 알고 있고 이런 단어는 모르는구나. 그러면은 그 모르는 단어만 보면 되겠구나 라는 해결책까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근데 내가 전체적으로 25개 다시 다 볼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아는 것도 한 번 더 보는 거고 모르는 것도 한 번 더 보게 되죠.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공부를 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성과를 낼 때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고 모르는 것을 한 번 더 보는 과정, 같은 시간이 있다면 그런 과정으로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꼬박꼬박 되게 잘 보고 테스트의 점수를 본인이 잘 기억한다 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의 가장 첫 번째 단계, 그게 가장 시작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왜 중요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것을 알면 왜 좋을까라는 말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이건 어느 정도의 사람의 거의 본능에 가깝거든요. 내가 이걸 모르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안 해? 이런 단어는 모르네. 그럼 내가 모르는 단어만 좀 더 반복해서 보거나 반복해서 써보거나 열심히 외워야 되겠구나 라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지 않죠.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중간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렸던 시험 점수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험 점수 학생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뭐 오늘이든 아니면 이번 중간고사 끝나건 어떤 시험이든 너 과연 왜 틀렸어?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해요. 저는 그냥 몰라서 틀렸어요. 그냥 어려워서 틀렸어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왜 어떤 것을 몰라서 어떤 이유에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거를 그냥 내가 어떤 단어를 모르는구나가 아니라 이 단어를 왜 모르는구나까지 알아야지 정확한 해결 방법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면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는 본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메타인지가 높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게 좋으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고 제대로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고 자신의 단점은 최소화해서 보완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남들이 다 주입해주는 대로 혼자 다 공부를 하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계속 따라가는 공부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 주도 학습이죠. 되게 엄청 좋은 말인데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학습 전략을 세운 다음에 공부를 한다. 막연히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장점을 알고 단점을 알고 장점은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해결 방법을 본인 스스로 세울 수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한다. 즉 메타인지를 잘 훈련시키고 키워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IQ랑 이제 비교를 좀 더 많이 하기도 하는데 IQ는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양인 그게 되게 많거든요. 즉 IQ는 훈련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거의 적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타인지는 다행스럽게도 선천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내가 훈련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높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 그래요. 그럼 과연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에 딱 3가지 질문을 학생들이나 또는 자기 자녀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많이 건네보시라 라고 이제 제안을 할 텐데 첫 번째는 이것을 다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지금은 이제 수학학원에서 수학 공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숙제나 공부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먼저 숙제를 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숙제 다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냥 막연하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예측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엄마 저는 한 단원 정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또는 어떤 애들은 자신감 넘쳐서 엄마 저 이거 한 40분이면 다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도 하겠죠.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시간을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너 이제 실제로 방에 들어가서 한번 공부해봐. 그 다음에 딱 공부하는 시간은 처음에 시작하는 시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간을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은 직접 시간을 본인이 재기도 하고 어머님들도 한번 재보고 나서 너네들이 넌 이만큼 걸린다 그랬는데 실제로 더 걸렸네?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을 바로 주시지 말고 학생들에게 이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라는 거를 계속 한 번 더 되물어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도 그 다음엔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엄마 저는 생각보다 이 단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는 중간에 멍 때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이런 고민하는 이유를 찾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그 다음에 내가 공부에 이만큼 걸리겠다라는 것을 계속 또 예측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걸리는 시간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둘 사이의 갭이 줄어들수록 정확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내가 나의 실력이 어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걸 아니까는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것에 투자해야 될지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을 봤을 때 오늘 본 점수 테스트 몇 점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상한 점수가 되게 생각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학생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약간 과대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나는 30점을 받았는데 나는 시험 보고 나서는 한 6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았거든.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라는 것을 똑같이 고민하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학생들이 계속 하게 해줘야 돼요. 너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차이가 생겼잖아, 이게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에서 나를 내가 바라본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메타인지가 계속 스스로 많이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안다, 내가 모른다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안다 라고 착각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이걸 발견을 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본인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앞에 질문했던 것과 지금 질문했던 것 중에서 이게 되게 학생들이 정확하게 잘 하게 되려면 점수가 낮다고 혼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점수가 낮다라고 혼나는 순간 예상한 점수는 절대 낮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 점수 낮을 거 본인도 아는데 예상한 점수까지 낮으면 그 순간도 혼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너의 상태가 정말 이만큼이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라고만 보시면 되고 점수가 낮다 점수가 높다 결과로 혼내기보다는 네가 정말 계획한 걸 왜 다 하지 못했어? 차라리 이렇게 혼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어느 시험을 봤을 때 그 시험의 점수를 본인 스스로 예측하게 하고 실제 점수와 비교해보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틀린 이유를 찾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해결 방안을 찾는 거게 되는데 과연 네가 10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다. 그럼 30점을 틀린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고 본인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부분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공부해서 채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말이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틀린 이유를 보통 학생들에게 말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려워서 틀렸어요, 몰라서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그러면 그냥 공부 다시 해야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틀렸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왜 틀렸을까도 찾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 반 학생 예비고1 학생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복소수라는 단원에서 계속 계산이 되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저 여기서 자꾸 계산이 되게 많이 틀려요. 다른 단어는 안 틀리는데 이 단어는 계산이 유독 틀려요. 그럼 이 학생은 지금 본인이 부족한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알아낸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서
그러면은 어떤 문제에서 더 유독 틀려? 라고 물어봤더니 복소수의 거듭 제곱 계산할 때 더 많이 틀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럼 구체적인 계획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죠. 그러면 너는 복소수의 연산이 특히 더 약하고 그 중에서 거듭 제곱 연산이 훨씬 더 약하니까 그런 문제 위주로 조금 더 많이 풀어보고 네가 실수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뭔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 패턴을 없애는데 집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애가 시험을 봤는데 답은 다 구했어요. 근데 합을 써야 되는데 곱을 답으로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어이없죠.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풀 때 그런 이유나 메커니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답이 하나가 2고 답이 하나가 4가 나왔어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그 두 개를 더해서 6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에 계속 쫓기거나 본인이 뭔가 촉박하거나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끝까지 보고 봤는데 2, 4예요. 자연스럽게 구구단처럼 2, 4, 8을 답으로 쓰는 경우에 이게 합을 곱으로 바꿔서 쓰는 이유의 사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왜 문제를 잘못 읽었어 여기만 계속 집중을 하면 사실 안 돼요.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내가 왜 틀렸는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어떤 방법으로 채워나가야 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틀린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잘 알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좀 주기적으로 계속을 하고 저도 이제 수업할 때 계속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계속 메타인지가 훈련으로 인해서 많이 높아지고 이게 높아지면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동기부여에도 되게 많이 크나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동기부여를 생각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을 주면 비전을 주면 또는 네가 하고 싶은 어떤 길, 직업을 알려주면 얘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긴 하지만 기대치보다는 되게 미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시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 하면은 알고 있어요. 방법은 오늘 적게 먹고 오늘 뭐 과식하지 않고 뭐 기름진 거 먹지 않으면 돼. 근데 이제 목표를 주는 거죠. 이번 여름에는 내가 캐리비안 베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오늘 하루는 조금 굶는 거나 좀 기름진 거 좀 덜 먹거나 과식하지 않는 거에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쭤볼게요. 12년 뒤에 캐리비안 베이 갈 거야. 오늘 기름진 거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와닿죠. 학생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중학교 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 네가 의사를 하기 위해서 12년 뒤에요. 12년 뒤에 네가 의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네가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해. 와닿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계속 성취를 계속 주고 그거에 대한 동기를 부여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그런 꿈도 줘야 되겠지만 우리는 메타인지를 높여서 본인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챙기고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면서부터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 학원의 수업 시스템과 장단점을 조금 간략하고 좀 빠르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 학원은 먼저 3단계 개별 맞춤 수학이라 그래서 수업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테스트를 보게 되고 세 번째 집에 가서 숙제를 하는 세 가지 과정이 잘 맞물려서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수업은 선생님과 2시간 동안의 대면 수업, 요즘에는 오프라인 또는 이제 온라인 줌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이 시간 동안에는 개념 설명과 문제를 풀어주거나 숙제 검사 오답 관리를 꼼꼼하게 해서 나름의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이저 수업 이런 방식의 장점이에요. 강사가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엄청 큰 장점이죠. 그래서 그냥 똑같이 중학교 1학년은 이거 해가 아니라 너는 이거를 잘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자. 아까 말했던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학생이 그런 걸 하기도 전에 강사가 어느 정도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니까 장점, 단점을 둘 다 극대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연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수준별로 맞는 교재 선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학생별로 맞는 과제 부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게 이제 저희처럼 자기주도학식 1대1 수업 방식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다음에 오해도 많이 하세요. 그에 비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진도가 느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진도가 느려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도가 빠른 부분도 훨씬 많아요. 왜냐면 진도가 느리다에서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오답이 밀리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내가 알고 내가 모르는 걸 구별했으면 내가 모르는 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답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 보면 그 오답 먼저 채워야 돼요. 그 오답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진도 나가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도가 조금 느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번 학기만 보면 느릴 수 있지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수능 때까지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건 절대 진도가 느리지 않아요. 수능까지 너무 긴가요?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뭐 한 1년, 2년 길게 이렇게만 보더라도 절대 진도가 느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구멍을 되게 잘 채우고 진도 나가는 게 큰 시야에서 보면 훨씬 더 빠르고 뒤에 나가서 정확하고 성취도까지 높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학생별로 할당되는 시간이 적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8명이 수업을 하게 되죠. 한 타임에. 이제 2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학생별로 한 10분에서 15분밖에 배정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 이제 강사의 능력이 많은 걸 차지하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경험과 지금 저희 학원도 대부분에서 한 3, 4년 이상 다 근무를 하신 분들이라서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조율이 되게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수업에서 문제를 풀어줄 때 학생에게 생각을 할 수 있게 중간중간 힌트를 던져주는 과정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적으실 수 있겠지만 그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학년이 다양하고 그로 인해서 학습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재작년에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재수생이 있었는데 재수생과 초등학교 6학년이 같은 수업 시간에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둘이 되게 시너지 효과가 엄청 많이 발휘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재수생 오빠가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방해 안 되려고 본인 스스로도 되게 열심히 했고요. 재수생이 보기에 저기 초6 되게 꼬맹이 여자애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야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학습, 교실 분위기가 좋다면 당연히 힘을 받고 되게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1대1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학생들은 질문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맞죠. 맞는데 이건 이제 강사가 열심히 잘 컨트롤을 해줘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물어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여기까지 하고 중간중간 가져와 라고 하지만 좀 소극적인 학생들도 당연히 있잖아.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가져와가 아니라 일단 하고 5분 뒤에 무조건 확인받으러 가져와. 다 했던, 다 못했던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일부러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라도 강사가 계속 컨트롤을 해주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계속 나름 유명해져서 이제 전국의 모든 다른 학원에서 가끔 원장님들이 이제 와요. 그래서 수업 참관을 하는데 이건 대구에 있던 어떤 수학학원 원장님께서 저희 반을 참관하고 써주신 참관 후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의 설명을 보면 다양한 책이 공전됨에도 질문에 막힘이 없음. 그다음에 뭐 학생이 이해하는지 질문, 응답이 번갈아 가게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게 되게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한 내용을 내 아니오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자기주도적이라는 이름에 걸맞아 보임. 되게 저랑 관련 있으신 원장님이 아니거든요. 그날 처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원과 연관이 되어 있으신 분도 아닌데 이렇게 와서 보시고 나서 이렇게 후기를 써주시는 걸 보면 아 이런 수업 방식이 되게 효과적이나 라는 걸 조금 아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장점
학생이 하나하나 알아듣는지 바로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목표량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뭐 분위기가 잡혀 있으면 공통적으로 모든 반에서 힘이 실리고, 그 다음에 항상 풀어주는 게 아니라 힌트와 길잡이 역할을 해주면서 스스로 본인 스스로 풀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분위기가 엄청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 교실 분위기를 되게 잘 잡아줘야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멍 때릴 가능성도 있죠. 계속 강사가 지속적으로 여유를 갖고 계속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래 있는 두 부분은 그냥 운영에 대한 단점이라서 일단 넘길게요. 숙제 관리도 숙제 분량을 학생에 맞게 계속 증가하거나 딜을 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학생마다 개별에 해올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니까 아까 제가 중간에 내가 얼마나 어떤 시간에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강사분들은 많이 학생들을 보고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니까 해올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면서 숙제 내주는데 참고를 많이 합니다. 반 분위기는 뭐 여러 학년이 있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서로 뭐 배려하고 전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해서 좋다라는 말도 있고요. 종합적인 설명을 보면은 뭐 개별 설명 시 뭐 이면지에다 저희가 이제 섞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학생 따로따로 주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남겨주셨고, 그다음에 뭐 시험 대비에는 좋아 보인다. 근데 뭐 집중도가 조금 떨어진 반 분위기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학생들의 모든 질문에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풀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네, 맞습니다. 제 자랑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 이제 강사분들은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질문이나 이렇게 어떤 과정을 수업을 하더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1단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반 수업 전경인데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앞에 제가 앉아 있듯이 앞에 옆에 책상에 와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는 수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숙제 검사 노트를 적어가면서 하나하나 맞았다 틀렸다 오답을 잘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노트를 쓰는 게 엄청 중요하게 많이 보기 때문에 학원에서 노트 콘테스트라는 것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학생별로 반별로 잘 쓴 노트 하나씩 해서 어떤 노트가 좀 더 잘 썼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상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 개념 설명이나 문제 풀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가 앉아 있어서 옆에 학생을 불러서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끝이 아니라 꼭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노트에 한번 써보게 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뭐 소수, 합성수에서도 정의로 쓰고 이렇게 열심히 써왔죠. 써오고 나면 제가 이제 한 번 더 피드백도 해주는 거예요. 작게 보이시겠지만 별표라고 쓴 부분도 있고 X라고 친 부분도 있거든요. 학생들은 쓰다 보면 저는 설명을 해주고 책을 보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적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 없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만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꼭 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고 학생 현황 파일에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뒤에서 홍인청 원장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저희 학원 테스트가 되게 많아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스트의 점수라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점수라고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테스트 볼 때 어떤 것을 베끼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강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 학생의 이 실력이 이만큼이구나, 이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겠구나 라는 가장 큰 이 요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테스트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메이저 테스트, 그린라벨, 뭐 총괄평가, 주간 테스트, 크리티컬,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수행평가 테스트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아까 수업 2시간을 본다 했는데 수업 전에 2시간이거나 수업 후에 2시간을 꼭 테스트 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 테스트 보는 것보다 숙제 시키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숙제는 꼭 집에서 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학원에 와서는 테스트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공부 효율이 좋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고 나면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답 페이퍼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답 페이퍼, 내가 틀린 테스트에 몇 번에 틀렸고 이걸 다시 풀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문제를 풀고 틀렸네가 아니라 틀린 문제를 꼭 풀어보는 이 경험이 엄청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하는 3단계가 될 때는 우리가 이제 학원의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개념 강의가 쭉 있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념을 복습하고 그 다음 숙제를 하죠. 숙제를 내줄 땐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해야 하는 분량으로 주게 돼요. 학생마다 분량은 다르게 되죠.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한 단원, 두 단원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많이 처음 나가거나 어려워하는 곳에서는 한 반 단원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외운 개념으로만 풀게 해요. 그래서 앞뒤에 왔다 갔다 개념을 보면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문제를 풀고, 이거를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렸는데도 모르는 문제들 다음 시간에 가져와서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 있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이제 내신 대비라 그래서 워크북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간고사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는데, 보는 학교들을 위해서도 워크북 제작해서 이번에도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워크북도 풀면 기출도 풀고, 기출을 풀리면 틀린 문제들 오답집만 만들어서 한 번 더 제공하는, 그래서 오답 노트, 나만의 오답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나 뒤에 수행평가 테스트는 뒤에 원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특강,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못하긴 했는데, 시험 기간 되면 파이널 특강처럼 이제 뭐 학년별로 모아서 중요한 단원, 약한 단원들을 강의하는 수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근처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는 EBS 고난도 특강도 작년엔 좀 진행을 했다, 재작년엔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의평가도 보게 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모여서 보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의 사진들인데,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실제 학교 시험처럼 동시에 모여서 긴장감을 갖고 시간을 재고 다 같이 푸는 이런 모의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수업을 열심히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할 때마다 꼭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제가 봐도 안쓰러운 경우도 많고, 어머님이 보셔도 되게 안쓰러워 보이는 경우도 많으신데, 안쓰럽게 보지 마시고 되게 잘하고 있구나 라고 응원해 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데서부터 작은 성취가 생기면서 동기부여가 충분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저희 학원 홍희철 원장님이 뒤에 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그 김영호 원장님이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테스트고요.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저랑 이제 고민은 그거죠. 그래, 뭐 잘 알겠어. 메타인지가 중요한 것도 알고, 뭐 본인이 뭔가를 잘 몰아서 알아서 하는 학생이면 참 좋겠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항상 이제 학부모님들도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민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생각외로 놀라울 정도로 빨리 성장을 해요. 바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좀 이끌어 준다면, 뭐 물론 바른 방법으로 다 이끈다고 모든 아이들이 다 바뀌고 성장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메타인지를 그냥 저희 학교 공부에 대입시켜서,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공부하는 이제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이제 보통 내신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선생님의 성향과 그 학교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적응을 하고, 이게 이런 거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거는 몰라서 틀리는구나, 이런 문제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해가는 거를 이제 보통 중학교 때부터 이제 보통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성장해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가 메타인지가 안 되네, 뭐 최상위권이 아닌가 보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런 거를 느끼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학원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치나 관리 시스템이 이제 보통 그런 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푼 다음에 항상 테스트를 보고 시간 맞춰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오답을 하고 나서 안 되면 다시 봐서 성취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성장을 해요. 어쨌든 청소년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욕심이 있고 난 잘하는 자부심을 갖는 학생들도 놀고 싶어하고 아주 전체적으로 진짜 멋있게 공부를 하는 거는 뭐 고3이 돼서 마지막에 이제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의대를 간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예전에 이제 고1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을 학원에서 보면 다 맞고 있어도 가서 이제 망치는 경우가 아까 그 김용호 원장님 얘기하셨듯이 그 최상위권이라서 항상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한번 망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할 때 학부모님들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미리 모든 거를 준비를 해서 기출문제랑 다 해서 맞던 학생도 마지막에 이제 암기 과목 같은 게 급해가지고 기출 같은 거를 손을 놓으면 그 감이 떨어지고 그 감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뭐 나중에 제가 상담하거나 이럴 때 드리는데 그러면 망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항상 학부모님도 드리고 애들도 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잘 안 들어요. 본인이 급하니까 시험 전 한 일주일 열흘 되면 내가 이 암기 과목은 보면 성적이 오르는데 수학은 다 아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던 학생이 가가지고 완전 망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 와서 상담을 했을 때 예전에 얘기한 거가 이거니까 한번 지켜봐라. 지켜보고 안 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주겠다. 라고 해서 그 뒤로 이제 그 학생은 고1 때 한번 깨진 이후로 고3까지 항상 고3 친구들 중에서 이제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시험 때 잘 안 나오죠. 보통 학원에도 저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이 학생은 밤에 9시에 와서라도 시험을 한 개씩 보고 갔어요. 애들이 왜 그러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 좀 고지식하게끔 시험을 봤는데 뭐 그렇다고 항상 1등을 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래서 전체 이제 모 학교에서 내신 전체 전교등수 2등을 했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 학생이 그런 경험도 했고 그리고 점점 더 공부량을 늘려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 학교에 적응해 가는 과정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 최상위권에 가기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걸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본인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건 테스트고. 그래서 저는 항상 테스트를 제가 이제 이 학원 이제 그 메이저 분당에서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온 게 모의평가 테스트를 계속 늘려오고 아이들 객관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걸 틀렸을 때 그 뒤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학생 한 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처음에 기출문제를 반타작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되게 낙담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땐 용기를 북돋아 줘야죠. 그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처음 테스트를 보면 이렇다. 시간 맞추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 전에 미리 이렇게 시험을 먼저 테스트를 보게 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보면 괜찮다. 그래서 다시 봐서 조금 오르면 나아지는 걸 느끼고 그럼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알게 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한국의 시험, 한국의 입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본인이 내가 공부를 시간을 어떻게 써야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이제 그런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둬서 테스트 체계를 계속 늘려오고 해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요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를 이제 중학생들이 많이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서 이제 상시평가 생기면서 중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 교육부의 지침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간고사를 볼 필요 없이 그 상시평가로 대체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 3년 전에 이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나올 때 중간고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주요 중학교들이 중간고사를 없애진 않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시험이 없으면 안 하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보고 이제 그거 자체가 기회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뭐 아직도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번 중간고사는 순회 중3이랑 뭐 불고기인가 중3 한 두세 학교 빼고는 나머지 중2랑 전부 시험을 안 보죠.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뭐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 중간고사 대체로 하는 이제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는 굉장히 이것도 이제 약간 학생마다 틀린데 스스로 잘 챙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스스로 이제 그 아이들이 잘 알아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수행평가 나온다 그러면 와서 뭐 저희는 당연히 그 수행평가 나온다면 그 문제를 풀려서 첨삭도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제 수행평가는 내신 때처럼 이렇게 복습하고 여러 번 풀고 이렇게 안 해서 가서 이제 서술을 하다가 많이 까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하고자 수행평가 대비 모의고사를 이제 그 시험 전에 3주 동안 각 3주죠. 한 주에서 3회분을
이제 주요 중학교들이 쓰는 그 교과서에 있는 탐구 문제를 보통 수행 평가로 내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이제 그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참고해서 모의 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채점 첨삭 및 아이들 지도는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해주는 걸로 해서 이번 이제 3월 다다음 주부터 아마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수행 평가 대비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학습 현황 파일 아까 이제 김영호 원장님 설명드렸듯이 매일 오면 이런 거를 보내드리고, 방학 때 되면 이제 뭐 2달 동안에 이제 매일 할 계획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 단위로 그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평가하고 이제 체크를 많이 해서 이제 방학 때 저희가 성과를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방학 때 주 5일 동안 이때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듯이 이제 다 같이 고생을 해서 달리고 나서 이제 학기 중에 결실을 거두는 게 가장 저희 큰 학원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 결실을 거두는 중간고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렇죠. 방학 때 달리고 중간고사 대비하고 기말고사 대비하는데 중간고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선행도 하고 중간에 좀 약간 부족했던 구멍도 메꿀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매달 이제 이런 보고서를 만들면서 계획을 좀 세우는 걸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제 그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관리할 방법이 어떻게 할까 해서 작년 11월 말에 이제 방학 전 로드맵을 아이들과 모든 학부모님들과 저희 각 담임 선생님들이 그 하루 이틀 동안 다 통화하고 계획을 세워서 방학 전에 로드맵을 세워서 공부를 한번 했었단 말이죠. 그게 생각외로 성과가 컸어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성과가 컸어요. 사실은 그래요. 고2가 이런 로드맵이 있는데 엄마랑 얘기를 안 나눌 것 같잖아요. 뭐 엄마 얘기해도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겠지만, 저학년 특히 중학생일수록 이걸 같이 계획을 세우고 하면 진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더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더해서 칭찬을 받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래서 굉장히 그 아이들이 그 계획 로드맵에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가지고 그 성과를 내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중간고사를 그 대신해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없는 이 시즌에 이제 앞으로 이제 3, 4, 5, 6, 7 이제 매달 저희가 그 앞에서 이제 있었던 그 학습 현황 파일을 다 모아서 이제 모아서 보는 효과는 그런 거죠. 결국 이번 달에 어떻게 했고, 숙제 평가가 뭐 잘 나왔으니까 내가 이번 달에 얘가 열심히 했구나. 숙제 평가가 뭐 C나 F가 많으면 이번 달에 얘가 숙제도 안 하고 뭐 그랬구나. 뭐 등원 시간도 저희가 적어놨어요. 이게 지각을 몇 번 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평소 때 받아 보시지만 이제 한 번에 보시고 좀 다시 리뷰하고 반성하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이제 3월 학습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3월 학습 평가가 어땠다라는 얘기를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아마 써주실 거예요. 뭐 숙제를 되게 열심히 해서 뭐 더 계획보다 더 많이 했다던가, 아니면 뭐 결석이 작고 해서 뭐 진도대로 잘 못 나갔다던가. 근데 그래서 4월달 학습 계획은 이제 이 아이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세울 수 있겠죠. 이번 달에 이걸 해보자. 이게 아마 좀 선행을 하더라도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월간 보고서를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이제 다 말씀드렸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그 중간고사가 없더라도 공부를 좀 잘할 수 있게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제가 죄송해요, 막 넘겨서 그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그 오전 시간에 저희 설명에 와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제 어제 그저께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설명에는 이제 이 동영상 자체를 그러니까 인코딩해서 저희 이제 밴드에 다 후기로 올라가고, 저희 이제 재원생 아닌 분들은 저희가 이제 밴드 초대장도 드리니까 거기 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거, 그러니까 중등 거, 고등 거 시험 이제 대비하는 거 얘기 드리면서 말씀 못 드렸던 각 학교 시험 특징 같은 경우는 파일로 해서 저희 밴드에 올려놨어요. 그 분당에 한 주요 학교 한 6, 7개. 그래서 그거는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에, 그러니까 4월 말이나 5월 정도에 제가 그 두 가지 정도 설명회를 할 거예요. 하나는 이제 분당의 이제 일반고 가이드죠. 그러니까 분당 지역 고등학교 특성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중3 애들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지원할 때 지원 전략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질 때 어느 학교가 더 맞는지 이제 설명회를 한번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고등학교별 특징이랑 그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추세가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4월 말에서 5월 초에 또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쯤이면 코로나가 좀 많이 풀려서
학원으로 오셔서 저희가 좀 눈빛도 교환하고 제가 끝나고 좀 질문도 받아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